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상장 회사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 형태인데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미지근한 시장의 반응으로 코스피는 약세를 면치 못했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 과연 우리 증시를 바꿀 수 있을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과 교수,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증시에서 기대를 모았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즉 오늘 정부가 내용을 자세히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김우진 교수님, 우선 자세한 내용 조금 어떤 핵심적인 내용 오늘 발표한 금융위원회 주도로 증권거래소와 함께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핵심적인 오늘 뭐 크게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업들이 스스로 네. 이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시하도록 하라는 게 하나가 첫 번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밸류업 노력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강구를 하겠다. 네. 근데 이 세제 지원 내용이 뭐 아주 파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표창이라든지 모범 납세자 우대라든지 이런 세정에 관련된 내용들로 세정. 조금 네. 살짝 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수를 만들겠다.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했던 거를 또 벤치마킹 한 것인데요. 네. 이런 이제 그 밸류업을 잘하는 이 PBR을 높이는 노력을 잘하는 이런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만들어서 그 지수를 가지고 ETF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또 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으로 예. 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 알겠다. 이 정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좀 공개를 하고 이걸 잘하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세정 인센티브를 주고 또 관련 지수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게 주요 골자. 뭐 기대가 많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봤어요? 지금?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그런지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대략 한 5%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관련 주요 종목 어떤 종목들이? 뭐 지주사 비롯해서 은행주, 금융지주. 그렇죠. 그리고 지주회사들, 예.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한 3% 하락을 보여줬고요. 네. 하지만 이들 종목이 최근에 그 PBR 1 이상의 이슈가 발현되면서 주가 상승한 폭에 비하면 한 30%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뭐 자연스러운 조정 형태에서의 상황이라고도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오늘 나온 내용이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었지만 궁극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제안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좀 다듬어진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이드라인이 좀 구체화돼서 나온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2년도부터 그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가 부양의 흐름을 진행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올해 나온 세 번째에서는 이제 퇴출과 관련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퇴출과 상장 폐지와 관련된 경고의 메시지. 그렇죠. PBR 1 미만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퇴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올 1월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일본 증시가 지난해에는 30%, 예. 올해는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발표 내용도 오늘 나온 내용은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5개월 단위로 재점검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올 7월, 올 연말 이렇게 각각
해당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세부적인 규제나 또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그 유도할 수 있는 네. 내용에서의 제도 개선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척수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나온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에서의 발표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가 반응 자체는 뭐 뉴스가 나오면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거. 그렇죠. 어차피 그동안 좀 한 30% 가까이 관련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러운 하락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도 있는데 김우중 교수님 보시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스스로 평가하라. 기업 가치가. 네. 그 평가할 때 자본 비용이라든지 자본 수익성 등을 파악해서 자기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투자를 1,000원을 했는데 10%는 먹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100원씩 나오는 거잖아요. 1,000원 1년에 1,000원 투자해서. 예. 그러면 내가 1,000원을 몰라요. 그러면 100원씩 쭉 나온다라는 거 했을 때 이 자산의 가치는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100을 10%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1,000원. 1,000원.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게 자본 비용. 자본 그리고 비용이다. 100에 해당되는 분자에 해당되는 게 수익성. 1,000원에 해당되는 게 기업 가치. 예. 그래서 요 용어들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간단한 식에서 분자, 분모에 해당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차용을 한 건데요. 그 자본 비용은 좀 말이 표현이 어려운데 사실은 더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본 비용이라는 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부채로 생각을 하면 부채는 쉽습니다. 이자율 생각하면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내야 되는 이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받는 이자. 근데 이게 주식이 되면은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선 배당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던 낮죠. 거죠? 배당을 안 줘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배당을 안 주니까 사실 주식을 조달하고 했을 때 자본 비용이 채권보다도 싸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주식 발행이 채권, 채권은 이자가 나가는데 배당을 안 줘도 되니까 싸게 거의 공짜다. 거의 착각이네. 잘못 생각한 거네, 기업들이. 왜 그러냐면 주식은 훨씬 더 채권보다 위험하고 주가의 등락도 있고 수익률 변동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험 깊이적인 투자자들이 요구 수익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5%다 그러면 대략 그냥 대중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뭐 10% 정도가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자본 비용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금리처럼 퍼센트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본 비용하고 그 자본 수익률의 관계는 뭐냐면 자본 수익률은 회사가 버는 거. 회사가 100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본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높으면 배당보다는 재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가 더 잘 버니까. 회사가 잘 버니까. 투자자들은 10%만 요구하는데 회사는 20%를 번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가 20%를 벌어서 재투자하고 그러면 주가가 더 오르고 그걸로 또 나중에 배당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과연 우리가 자본 수익성 즉 ROE로 표현되는 자본 수익성이 자본 비용보다 높냐.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많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우리나라가 좀 우리 기업들이 낮은 편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뭐 한 5% 우리는 미국이 뭐 한 20%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사가 버는 거가 요구 수익률 10%보다 낮으면 회사는 재투자해서 벌면 벌수록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 요구를 맞춰주려면 주가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낮은 가격에 사야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기 가치, 기업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서 중장기 3년 후에 자기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어떻게 도달할까를 계획을 내라. 공시하라. 그렇죠. 그러면 뭐를 구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국내 기업들이 자산 가치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부양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걸 PB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시차가 지나고 그 전반의 흐름이 개선이 됐을 때는 이제 수익 비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PER로 가고요. 예. 그다음에 ROE로 가는 과정에서의 단계적인 진행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수치적 부분을 개선하고 그 부분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PBR은 자산 대비해서 주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익치로에 넘어가는 PER로 가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PBR, PER, 네. 주가 이익 비율이라든지 또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들을 연도별로 어떻게 올리겠다. 이런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공개하고 공시하는 것은 너무 강제적 조항에서의 내용이고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예. 판단을 해보게 되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기본적인 이번 발표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더 할 건지.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도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진행해서 가치를 올려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주 큰 골격에서의 내용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에서의 취지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한 번에 나온 내용에 있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 경험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선배들이 주식을 살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 내지는 발표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부양책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부양책이 나올 때 주식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용에서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만 주로 정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서의 발표들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발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내용 기본적인 토대와 이제 흐름에 대한 얼개만 나온 거다, 그렇죠. 이런 게. 방향성만 말씀드린 거고 4, 5개월 뒤에 또 추가로 어떤 제도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예. 때문에 이번 발표는 저는 참 의미 있게 판단하는 지점에서 내용입니다. 지금 두 분 다 일본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한 거 우리가 좀 벤치마킹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지금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본은 뭐 1년 만에 이런 노력을 해서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린 겁니까? 그래서 뭐 아주 요 구체적인 요 밸류업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거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일본은 그거보다 훨씬 전에 예. 전체적으로 이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거는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 일본 저 정부 주도로 예. 거래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참 됐습니다. 일본이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해왔어요 그 동안에? 근데 이제 일본도 이제 그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랑 이제 소유 지배 구조가 좀 달라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포스코, KT 같은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 회사들의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또 CEO 자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포스코, KT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했던 예. 그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또 기업들 간의 상호주 보유 이런 걸 통해서 경영권에 대한 견제도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고 그랬는데 일본 정부가 이제 이거를 문제로 인식을 하고 예.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오래전부터 추진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랑 일본 좀 다른 점은 이제 우리는 그 소유 지배 구조가 일본이랑 다르게 우리는 이제 창업주 중심의 아직까지도 그런 지배주주 중심의 경영 체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은 그런 배경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일본은 이거를 그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재계에서 거기에 대한 수용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분이 없는 경영진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구조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큰 이 지배 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창업주 위주의 그렇죠. 가족들 위주의 이른바 오너가 있는 말하는 게 그런 그렇죠. 구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재계 분들 만나보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 제도에 밸류업이, 대해서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기업의 목표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인 건데 그 기업 가치를 올리라는 걸 하는데 기업이 왜 부담스럽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에 대한 방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오르는 걸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예.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아주 근저에 깔려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정책 발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큰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해 네. 주셨지만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게 오늘의 뭐 한 번으로 우리가 이게 평가할 건 아니고 일본도 뭐 금방 된 게 아니고 예. 저희는 특히 이 구조가 또 일본이랑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쉽지 않은 거고 그렇지만 시작을 했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주가가 오르는 게 기업한테 좋고 이게 우리 모두한테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를 우리가 공유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기업들이 오너 있는 기업들이 조금 부담을 가졌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좀 페널티를 주는 이 투자자들은 그걸 좀 기대했던 건 아닙니까? 했죠. 그 부분을 했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고 예.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일본의 구조적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예.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구조적 부분은 다릅니다. 하지만 환경적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 부분이 왜 동일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근간에서의 환경은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해외 자금이 유입이 됐죠. 예. 이러한 가운데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환경은 올 초에 IMF나 OECD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때 한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2.1에서 2.3%의 성장률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예. 지난해 1.4%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경제 전반의 상황이 호전되는 상황으로서 흐름이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흐름에서의 진행이라고 한다면 해외 투자자가 지난해까지 국내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견지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외국인 투자 비중에서의 확대가 진행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내용에서 최근 2월에 한해서 외국인들 10조 정도의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중은 29.5% 정도 됩니다. 예. 평균적으로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은 34% 전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4 내지 5% 수준에서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죠.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예. 지난해 대비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 상황으로 호전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국내 한 20조, 많게는 30조까지도 유입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투자 자금이. 그렇죠. 그러면 예. 일본의 환경적 상황은 엔저를 기반으로 한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의 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작동시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 전반의 배경을 통해서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작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시켰기 때문에 환경적 부분은 일본과 동일하다. 다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기업 구조적인 부분은 일본과 우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해야 되는 부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정부 자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 비용, 자본 수익성을 감안해서 기업 가치를 이제 올리라고 하면 이 주주 이제 환원율을 좀 높여라는 요구가 많이 담겨 있고 그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배당금을 늘린다든지 자사주를 사서 없애는 소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부진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럼 이걸 혹시 이 대대적으로 올리는 데 따른 부담,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투자 재원만의 부담 이런 쪽으로 작용할 여지는 혹시 없습니까? 그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를 할 때 예. 유보금에서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 돈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번 돈을 가지고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기업은 네. 증자를 하거든요. 증자를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 당연히 증자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증자를 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우리는 이제 증자를 못하는 어떤 그러한 제약 요건이 있고 아니 LG화학 배터리 그 물적 분할해서 한 것도 그 모 회사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증자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 그 모 회사에 대한 희석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 증자해서 투자하는 게 옵션이 아니니까 영업이익으로만 다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우리는 이제 이걸로 배당을 주고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그러면 예. 부담이 된다고 회사들은 느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이제 자본 비용 뭐 수익성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본 비용은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시장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본 수익성, ROE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투자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본 그 수익성의 분자, 예.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영업이익. 그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분모에 해당하는 투하 자본 이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게 너무 많아서 ROE가 낮게 유지되다 낮으니까. 보니까 얘를 좀 낮춰야 된다. 금융 지주도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가계 대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 이걸 좀 낮추자. 그걸 낮추려면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쪽을 좀 낮추자는 거죠. 예. 그러면 ROE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자 필요한 자금을 이제 증자로 손쉽게 조달하면 좋은데 사회적 인식이나 투자자들 인식이 좀 안 따라오니까 투자 인식이 아니고 네. 그 지배주주 입장에서 자기 지배주주 지분이 입장에서 떨어지니까 자기 지분이 떨어지니까 지분이 떨어지니까 못하는 거죠. 그게 문제네요. 여기에 이제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되겠죠. 기업 문화. 네,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사하고 삼성전자를 단순 비교하는 어렵지만 네. 최근 한 10년 동안에 애플은 한 600조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거든요. 자사주 매입에 속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뭐 최근 내에는 없었고요. 네. 한 10년 내 상황을 비춰보면 한 60조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습니다. 비교가 현격하게 낮은 현상에서의 모습이죠. 예. 이거는 이제 기업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현상에서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이 소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는 데 따른 논란이 많던데요. 네네네. 애플 같은 게 미국 기업들은 사서 다 소각을 해서 확실하게 자본금을 줄이는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좀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네. 네, 미국이 모든 회사들이 그 모든 주에서 소각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면 네. 굉장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 우리랑 차이점이 뭐냐면 사는 순간 없는 주식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아, 미국은. 네. 그러니까 지금 회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자본 차감 계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없는 걸로 쳐요. 예. 그럼 자사주 매입을 하면 시총에서도 바로 빠져요. 바로 빠지고. 우리나라는 근데 매입을 하면 시총에서 안 빠집니다. 우리는 소각을 해야 빠져요. 예. 그래서 미국은 소각과 상관없이 자사주 매입 자체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제도로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데 왜 안 바꿉니까? 그건 왜냐하면 자사주가 지금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인식이 재계에서 많기 때문에 자사주를 대주주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거가 없는 거로 치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예. 경영권 방어를 할 때. 그래서 재계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없는 것으로 관해서 차감을 해가지고 아예 네. 시총에서 빼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저는 김은진 교수님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장이시네요. 미국은 사는 시점에 바로 뺍니다. 바로 빼는. 네. 우리와 좀 다른 제도,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뭐 주주 환원율을 높이면 네. 뭔가 좀 주가가 좀 반응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어떤 분야가 좀 더 반응을 좀 민감하게 할까요? 앞서 뭐 모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형태의 그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회사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돈을 벌고 있어야지만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고 소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회사 유동성이 확보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이 될 거고요. 그게 자동차 업종이에요. 그리고 금융 업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금융이 올랐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업종의 종목이 최근 내에서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로의 흐름이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3단계에 걸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는 시스템 개선의 취지에서의 발표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예. 세 번째는 강력한 퇴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뭐 크게 아웃라인만 정해주어서 어떤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반응이긴 하지만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이후에 차근차근 나오는 내용에 있어서 규제 내용도 있을 거고요. 또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에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 업종이라고 한다면 역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에 대한 업종의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자동차와 금융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에서도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는 듯한 이제 표현이 있긴 있던데 일부에서는 이 이사회, 이사들이 기업이 아니라 주주들에 대해서 뭔가 의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지금 명시적으로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 들어가진 않았던데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보세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을 건드려야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의 일본과 좀 다르게 한국에서의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지배주주하고 일반 주주 간의 이해상충. 그래서 각종 다양한 거래를 통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걸 방지하려면 결국은 법원에 가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사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중심으로 판례가 형성이 돼 있고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책임만 지배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주 간에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아직 그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저도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저희 법제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또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또 조금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한 얘기는 뭐냐면 그럼 지금은 뭐냐? 상법 개정이 없으면 그러면 주주에 대한 의무가 없느냐?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약하게 있으니 이걸 좀 명확하게 법을 개정을 하자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속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우리 시청자도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기업 상속세가 높으면 대주주가 상속세가 높아서 지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편법 상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는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시청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상속세법도 고쳐야만 뭔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뭐 하나의 대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 구조의 문화적 그 배경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단기 내에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일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일본이 최근 2년 동안에 회사법을 2번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아, 일본이?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요구 사항들이 수용이 될 때 주가 환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조금 더 관계 집단에서 소속되어진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정부 대책 중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관련 지수를 개발하고 또 ETF 상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기관 투자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제 밸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은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일본에서는 저 지수가 굉장히 그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냐면 일본도 이제 체면 문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 지수에서 빠졌다라는 건 이제 코스피 200에서 빠진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 이제 그건 이제 굉장히 디스그레이스이기 때문에 창피를 주는 당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이제 그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들을 기업들한테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한국 체면 문화가 뭐 일본 문화 못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가 잘 홍보가 되고 하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관련된 ETF 상품을 개발하면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안 걸렸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저 PBR 종목, 그러니까 가치평가 수준에서 낮은 종목들에 대한 ETF 상품을 이제 개발해서 출시를 했거든요. 금액이 무려 60조 엔입니다. 60조 엔의 펀드가 들어왔어요? 펀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됐어요? 반면에 그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 펀드와 같은 일본에도 공적 연금 펀드가 있거든요. 이게 50조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규모로의 펀드에 가입하고 이 펀드가 가입된 부분이 주가를 부양하는 계기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갔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국내 주식 펀드 규모가 뭐 대략적으로 한 170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ETF 관련 상품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또 상당한 규모의 펀드 조성 자금이 만들어지고 이게 다시 순환 구조로서 증시를 부양하는 또 관련 종목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ETF 상품에 대한 개발과 추진 내용은 관련 종목들의 상승의 흐름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주요한 내용에서의 흐름이죠. 그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또 것 그 같습니다. 지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망신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각종 지표도 또 순위를 세워서 또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관련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과연 해소가 될지 이런 대책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기업 지배 구조도 우리가 뭐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말을 정반대의 의미로 우리나라 많이 쓰이는데요. 적대적 M&A가 잘 당할 것 같으면 지배구조 취약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회장님 입장에서. 적대적. 근데 회장님이 너무 뭘 이거를 많이 한다. 마음대로 의미에서 해버린다. 마음대로 한다. 그래 또 지배구조 취약하다 그러고. 그러네요. 그게 정반대로 쓰입니다. 하나는 컨트롤이고 하나는 거버넌스인데 예. 어쨌든 사실은 거버넌스 입장에서 보면 거버넌스가 좋다는 거는 투자자 보호가 잘 된다는 것이다. 예. 주주 보호가 잘 된다는 것이다. 예. 라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동호 반복이고요. 결국은 거버넌스가 개선이 돼야 예. 투자자 보호도 잘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지배구조가 봅니다. 잘 돼야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다르게 예.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주주가 개인 회사 세워서 그쪽으로 여러 가지 이익이 빼돌려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보다 더 한국에서는 이 거버넌스 이슈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